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네. 그런데 적폐래 그리고. 다음은 이제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겸용주택이라고 하면 한 개의 건물 안에 주거 공간이랑 비주거 공간이 같이 이제 있는 주택을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1층에 스타벅스가 있고, 뭐 2층에 목욕탕이 있고, 3층에 영화관, 4층에 헬스장, 5층에 집이 있는 요 주거 공간하고 비주거 공간이 합친 공간을 겸용주택이라고 하고요. 이랬을 때 겸용주택 중 일부 주택 면적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큰 경우라고 하면 전체 면적을 주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겸용주택 하나를 들고 있고 주택 하나를 더 들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주택 두 개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더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고, 이후에 양도 차익이 더 큰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를 받아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게 낫고요. 만약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큼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만큼은 상가로 판단해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만약에 겸용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 면적이 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 겸용주택 자체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용주택 한 채가 있고 주택 한 채가 있으면 나는 이제 주택 한 채와 상가 한 채를 보유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내가 조금이나마 주택 면적이 더 넓으면 상가 면적보다 커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주택 면적이 넓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최대한 주택 면적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숨어있는 한번 면적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지하실이 있을 겁니다. 지하실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우선은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걸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면적에 가산하고, 요게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면 주택 이외 면적에 가산하고요. 근데 만약에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이외 면적으로 안분해서 이제 가산을 하도록 하고, 옥탑방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주거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옥탑방 면적 자체도 주택 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입장이고요. 그랬을 때 국세청에서는 주택 면적하고 주택 외 면적을 어떻게 구분하냐, 납세자가 뭐 주택 면적이 더 크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요거 너가 상가 면적이 더 크니까 요거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과세한 사례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고 이제 면적을 파악하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우선 국세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상으로 요 사용 용도를 우선 봅니다. 공부상 면적이라든가 어떻게 용도를 사용하는지 우선 파악을 하고, 요게 조금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하면 현장 방문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공부상 이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부 등본하고 똑같이 실제로 사용되는지 눈으로 보고, 또 주변 상인이나 거주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대해서 이제 게재된 영업장 사진이라던가 부동산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을 활용을 해서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보고 이제 주택 면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2년부터 이제 나오는 세법인데요. 요거는 실제 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는 건데,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뭐 한 주택만 들고 한 겸용주택만 들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제 개정 안에서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하고 주택 이외의 부분은 상가로 봐서 오히려 이제 납세자한테 조금 불리한 점이 있죠. 그랬을 때는 이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했으니까 요 내용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거주 요건인데 내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기간 2년인데 거주기간 2년은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건 아는데요 라고 했을 때, 요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득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도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이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거주 요건 2년은 필요 없는 거고, 반대로 이제 양도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 2년은 필요하다
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양도세 중과입니다. 양도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도 당시에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가 되고요. 반대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이 지역이었지만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 요건이나 양도세 중과는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양도세 중과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 내용이고.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밖의 주의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아서 이 내용도 조금 싫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예를 들어 3억을 준다라고 하면 증여인데 요거를 피하려고 3억을 빌려준다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형식을 취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랬을 때에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법조문이니까 요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리에 증여재산 갈구로 한다. 다만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적정 이자율은 세법상 4.6%를 말하는 거고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그리고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재산 가액을 계산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1년마다 증여세를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3억 원을 줘요. 근데 그냥 주면 3억 원의 증여세이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형식으로 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무상 대출이라고 하면 세법상 3억에서 적정 이자율인 4.6%를 곱한 1,38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데, 앞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 보이죠? 다만 아래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라기 때문에 여기서는 1,380만 원이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입니다. 자, 2번 보시면 근데 내가 대출하는데 무상으로 안 하고 그냥 약간 아버지한테 이자를 줘야지 라고 할 수 있죠. 3억에서 세법상은 4.6%의 적정 이자율인데 나는 3억에다가 2%의 이자를 얹어서 아빠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이 780만 원만큼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근데 세법에서는 요게 1,000만 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X억 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얼마를 대출하고 적정 이자율을 4.6% 무상으로 줬을 때 1,000만 원이 넘어야지 이제 증여세가 되냐라고 하면 요걸 계산해 보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2억 1,000만 원까지는 부모 자식 간에 무상으로 빌려줘도 증여세 대상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그러면 나는 전부 다 이제 증여가 아니라 대출로 하면 되겠네요, 회계사님. 이렇게 여쭤볼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과세관청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 소비대차, 이게 금전 소비대차,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걸 금전 소비대차라고 하고요.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이제 아들한테 증여를 하면 당연히 증여세 내니까 금전 대차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첫 번째로 금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몇 월 며칠에 아빠는 아들한테 얼마 빌려줍니다. 이자는 언제 지급하고 상환일은 언제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해요. 두 번째, 금전 대차 계약서에 따라서 정해진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아빠한테 이자를 줘요. 매달. 계좌이체를 통해서. 자, 세 번째,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이제 빌린 사람이죠. 이자 지급할 때 이자 지급에 대해서 27.5%의 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3단계도 해야 됩니다. 하고, 네 번째로 금전대차 계약서상의 만기일에 원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전대차 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증여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요 네 개는 꼭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회계사님, 금전대체에 대한 공증은 꼭 받아야 되냐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공증을 꼭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공증이라는 거는 형식사입니다. 형식사.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법은 실질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이렇게 계약서 작성해 실제로 지급을 하면 그걸로 인정하지. 근데 이제 누군가는 꼭 공증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공증 받고 계약서 작성하는데 실제로 이자도 지급 안 했으면 요거는 다시 형식으로만 꾸며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증은 꼭 받을 필요는 없다. 실질시 과세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 지급하고 원천 징수하고 실제로 만기할 때 만기 시에 돈을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부동산 무상 사용. 아빠 집인데 내가 살고 있어요. 요 증여세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아빠 집인데 내가 공짜로 사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법조문 먼저 볼게요. 타인의 부동산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근데 가로 열고가 중요합니다.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자, 이 법조문 보면 이거죠. 아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내가 사용함에 따라서 어떠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 사용자, 나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증여세를 매긴다는 거죠.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2가 있는데, 자, 케이스 1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백수 아들이 아버지 소유주택에 같이 살아요. 케이스 2,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백수 아들이 아버지 소유주택인 다른 주택에 따로 살고 있어요. 이랬을 때 백수 아들은 증여세 대상일까 아닐까 했을 때 케이스 1의 증여세 대상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이스 1. 정답은 케이스 1은 함께 거주할 때는 위에 이제 파란색 내용과 같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백수 아들은 증여세 안 내도 됩니다. 자, 케이스 2 보시면 케이스 2가 사실 따로 사는데 아빠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가 있고 아빠 소유 주택이 하나 더 있는데 아들이 산다면 요건 증여세 대상이다. 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은 이 부동산 시가, 가액의 시가에다가 1년간 부동산 사용료, 일정한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법에서 2%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10%만큼을 할인해서 그 무상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시가 8억 원을 2년간 아들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끔 했습니다. 그랬을 때 1년 시점에서 보면 이 8억에다가 사용료 2% 곱하고 1.1을 현재 가치로 나눈 금액에다가 2년 동안 살았으니까 8억에다가 2% 곱하고 1.1을 두 번 나눈 제곱이죠. 1.1을 두 번 나눠서 이걸 현재 가치로 땡겨보니까 2,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저 위에 보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기 때문에 요게 2,700만 원이었다고 하면 증여세는 아닌 거죠. 1억 그 이익 상당액이 1억이 미만 되기 때문에 요 무상 사용 기간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 요 금액이 1억이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고 1억 원 이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배웠고 요 기간은 어떻게 하냐면 세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무상 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 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5년에 한 번씩 현재 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1억 원이 넘는지를 따져서 5년마다 증여세를 계산해서 증여세를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공동명의에 대한 세금 차이입니다. 요것도 많이 질문하신 건데, 회장님, 제가 이제 요 주택을 좀 사야 되는데, 이게 공동명의로 사는 게 유리할까요? 단독명의로 사는 게 유리할까요? 요 부분을 많이 여쭤보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취득할 때 취득세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똑같습니다. 똑같고, 보유할 때 재산세도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똑같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랑 양도세는 공동명의로 했을 때 혜택이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자, 왜 그런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취득세는 물건과세입니다.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5억 원에 구입했을 때의 세금 부담인데 취득세율을 8%로 가정했습니다. 이때 단독 명의로 5억 원을 8% 계산하면 4천만 원 나오죠. 근데 공동 명의로 계산 50%로 계산을 했을 때는 5억 원에서 8%에 50% 곱한 2천만 원, 아내, 남편 합친 4천만 원이라고 해서 단독 명의나 공동 명의나 취득세는 똑같다.
예, 그래서 실익은 없다. 재산세도 실익이 없다는 건데, 재산세는 물권과세입니다. 물권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거고,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보유했을 때의 세금 부담인데요. 공시가격이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단독명의 같은 경우는 5억을 쭉쭉쭉 계산해보면 57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공동명의도 단독명의처럼 쭉쭉쭉 계산해서 57만 원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지분율에 따라서 50%를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같다. 그 값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몇 개냐,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했을 때 더 유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주택을 보유했을 때 세금 부담입니다. 공시가격 A주택이 4억 원이고 B주택이 10억 원인데 조정대상 지역은 아닌 경우인데요. 단독명의라고 했을 때는 주택 공시가격이 4억 10억이니까 14억에다가 종부세 공제 6억을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480만 원 나왔고요. A주택은 남편 명의, B주택을 공동명의로 했을 때 A주택에 대한 4억 원 더하기 B주택 10억 원인데 50%니까 거기에 대한 지분율 50% 곱하면 9억 원. 남편 9억 원, 공제금액 6억 원을 뺀 남편에 대한 종부세는 130만 원이 나오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에 대한 50%인 5억 원에 대해서 6억 원을 뺀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공동명의인 경우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왜 유리하냐면 기본 공제를 각각 적용을 받고 세율을 낮게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 명의로 양도가액이 10억 원짜리의 뭐 주택을 판다. 취득가액 4억이라고 했을 때는 단독 명의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4억을 뺀 6억에 대한 뭐 양도세율 적용하면 2.16억이 나오는데,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10억, 4억에 대한 50%만큼을 적용을 한 양도차익이 3억이 나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쭉 내려가 보시면 세율이 단독명의일 때는 42%, 공동명의일 때는 세율이 38%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단독명의일 때는 과세표준이 6억 원으로 세율을 적용받아서 누진 세율을 적용받아 48%를 적용받지만, 공동명의일 때는 요 과세표준이 쪼개지기 때문에 그 쪼개진 상태에서 세율을 적용받아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공동명의 관련 질문을 주셨다고 하네요. 네. 제가 부모님이 원래 있는 집에 재개발된 아파트를 사는 것을 10년 전부터 100만 원씩 드리면서 2억 원 가량 도와드려서 지금은 아파트를 사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한테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니 공동명의를 안 한 것이 후회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방법이 없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0년 전부터 100만 원씩 1억을 도와드린 것 자체가 사실 증여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증여를 한 거라서 부모 입장에서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안 걸렸으니까 일단 이거는 부모님 명의로 볼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명의로 볼 수밖에 없고, 요거를 만약에 이제 절세를 하면 아까 뭐 공동명의라든가 이런 걸 돌려서 하는 방법이지, 그걸 내 돈으로 줬기 때문에 나의 지분이 원래 있지 않냐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지금 예전에 이제 도와주셨던 부분 자체가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묻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부모님 주택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 사실 부모님 주택이 있으면 이게 나중에 사실 상속세로 하는 게 제일 공제가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상속세는 최대 1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조금 오래 사신다고 하면 증여를 조금씩 받는 거죠. 10년 이내에 증여를 조금 받고 나중에 상속할 때는 그 10년 이전에 증여한 거는 상속세 계산할 때 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조금 오래 사시겠다라고 하면 미리 사전에 조금 증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일 테고,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10년 이내에 조금 돌아가실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겠다 하면 아예 상속으로 공제를 받아서 이제 받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무부망님 말씀은 지금 그럼 공동명의를 바꿀 수 있는가로는 당연히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님한테 도와주셨던 거는 이거는 그냥 묻고 가고, 지금 이제 이 주택을 공동명의 로 하든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동명의에서 취득세가 12%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면 뭐 또 상관없는데 주택이 또 여러 개면 또 12%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요거는 따지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예, 단순히 공동명의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후랭이 TV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개개인 사안별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지금 여기서 그냥 채팅 보고 이렇습니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편집본을 올릴 때 회계사님의 소통 창구 뭐 이메일이 됐든 뭐 블로그 링크가 됐든 그런 걸 제가 같이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끝까지 남아 계시는 46명의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9시 반인데 세법 영상 보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지금 세법 머리 아파 죽겠는데 쉬기도 바쁜데 지금 세법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네. 그런데 적폐래 우리 보고. 이렇게 지금 머리 싸매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폐라고 하니 참 미쳐버리겠어요. 아무튼 오늘 좀 좋은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좀 원활하지 못했던 거, 좀 방이 폭파돼가지고 좀 재접속하게 만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와장창 한번 또 바뀌면 네네. 또 그때 한번 또 네. 땀도 지금 엄청 많이 흘리시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TV로만 이렇게 좀 보다가 TV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실시간 소통을 해보니까 사실 재밌기도 하면서도 제가 땀을 엄청 흘리세요. 재밌기도 하면서도 이게 앞으로도 이런 창구가 좀 있어서 저도 좀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사실 바람입니다. 네. 저희야 뭐 자주 뵈면 좋은데 뭐 네. 워낙 바쁘셔가지고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라이브 강의 있으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